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면서도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 누가 먼저 어떻게, 큰 틀에서 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아직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이목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집중됐습니다. 최선희와 비건, 북미 간 실무회담, 한국 대표단까지 합류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타협안이 도출될까요? 잘 되면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3, 4월은 김정은의 서울 답방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직설이 조망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한반도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동대학교의 박원곤 교수님,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이호령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북한의 김영철을 만나고도 침묵하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고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핵화 놓고 뭔가 합의점이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먼저 미국 워싱턴 상황 보시고 전문가들 해석 묻겠습니다. 한동안 북한 관련한 내용을 SNS에 올리지 않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월 말 회담을 고대한다고 트위터에 썼습니다. 북한과 협상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걸 언론이 제대로 조명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터뜨리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기자들에게도 북한과 비핵화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까지 결정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ve picked a country, but we'll be announcing it in the future. 회담 장소로는 북미 양국 모두 대사관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 무용론을 반박하며 북한과 협력해 얻어낸 비핵화 약속을 이제는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핵 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가 북한과 논의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미국이 중간 단계로 핵물질과 핵무기 생산의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워싱턴 상황 보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궁금할 정도로 트위터를 날리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도해드린 내용과 달리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하나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말기 때하고 비교해봐라. 내가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엄청난 진전을 내가 이뤄냈다. 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기자가 좀 빼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데. 자, 어찌됐든 요 애매한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겠지만 2월 말 정상회담 한다고는 하면서 이제 5주밖에 안 남았는데 날짜와 장소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전문가들의 해석 여쭤보도록 하죠. 조한범 박사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이게 북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같기는 한데. 뭐 지난해부터 다 처음 보는 장면이 많죠. 근데 예, 이번의 경우 조금 우회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제 결혼식으로 치면 예. 양갓집의 상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상견례를 뭐 처음에 한다 안 한다 한 두 번 예. 뭐 그 엎치락뒤치락하다 결국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견례는 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죠. 있었죠. 그날 뭐 무슨 얘기하는지는 안 중요합니다. 왜냐? 그냥 우리 결혼시킨다라는 걸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 번째 만남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혼수, 예. 그다음에 집, 음. 그다음에 결혼식 절차 예.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이 좀 걸렸기 때문에 두 번째 또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 하겠다고까지는 발표가 됐는데 며칠 날짜하고 장소를 잡기는 잡았는데 발표는 좀 미루겠다. 잠시 뒤에 하겠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만남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지만 예.
이번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이 돼야 되거든요. 아하, 뭔가 구체적으로 혼수를 어떻게 하고 어디 가서 살 거고 뭐 주고 얼마를 주고받고 이제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디서 걸리는 거 같아요? 이제 지금 조금 복기를 해보면 예. 김정은 위원장 1월 8일이 생일인데 중국에 가서 생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생일 잔치상을 중국 가서 받았네요. 예, 북한 정치 문화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뭐 그때 해석이 네. 시진핑 주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예. 그러니까 뭔가 시간표에 쫓겼던 거죠.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에 중국 비행기 안 타고 미국 비행기 타면서 예. 검색에도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하. 그것도 시간이 좀 꼬였죠. 최선희는 그 시간 동안 스웨덴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비건은 그러면 동시에 스웨덴 가야 되는데 또 여기 합석을 했다 끝나자마자 스웨덴으로 갔거든요. 아하, 또 시차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워싱턴 일정도 보면 음. 폼페오 장관 50분 만나고 바로 백악관 가서 만났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에요. 12시 15분부터 1시 반까지 예. 밥을 안 먹었어요. 네. 그다음에 와서 또 다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우 그러니까 엔딩 포인트, 예. 뭔가 2차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 지점은 있지만 네. 그걸 정해놓은 다음에 역순으로 지금 계산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하. 실질적인 내용에서 꼬이고 있는 거죠. 아하, 예. 전문가 시각으로 봤을 때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결혼식을 하겠다,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고 두 정상은 합의는 내놓고 여기에 조건을 맞춰봐라라고 실무자들한테 숙제를 던졌는데 정작 실무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조금만 더 겁니까? 설명을 드리면 비건이 왜 백악관에 참석을 했냐면 예. 만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확실한 답을 가지고 왔으면 스티브 비건은 스웨덴으로 갔어야 맞죠. 아하. 근데 비건이 백악관에서 마지막 얘기까지 듣고 간 거죠. 지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결과는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백악관 예.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만남에서까지 마지막 조율이 결정은 안 됐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조한범 박사님 설명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 이른바 집무실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는데 북한 측 인사 말고요. 화면의 맨 오른쪽에 있는 스티브 비건, 이 실무 협상자입니다. 이 순간에 북한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는 스톡홀름에 가 있었는데 오히려 비건은 백악관에 앉아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김영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실무 협상자도 들어보고 갔다. 요 내용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큰 틀에서 통 큰 합의를 요구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자, 박 교수님. 기본적인 이 분위기에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예. 특히 이번에는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이제 날짜를 미리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미국한테 좀 부정적으로 좀 약점으로 작용을 했죠. 그때까지 날짜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되는 조급함이 있었는데 예. 아하, 왜냐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날짜에 회담을 하고 거기서 또 뭔가 성과를 도출해야 예. 국내적인 언론의 비판을 또 피하면서 또 자기 업적으로 할 수 있고 네. 반면에 뭐 북한의 체제라는 것은 그런 국내의 여론을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충분히 그것을 자기들이 잘 포장해서 또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좋습니다. 그럼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 워딩 있지 않습니까? 비핵화 관련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저기의 뜻, 행간의 뜻은? 행간의 뜻은 6.12 북미 합의 때 저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12 네. 북미 합의에 따른 또 미국과의 논의를 하자. 그래서 뭐 기억들 하시겠지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북미 관계 개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 체제, 세 번째가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비핵화 외에도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두 번째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발표하지 않은 거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1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중국 방문도 저희가 봤습니다만 끝까지 발표를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미국이 어느 정도 또 배려를 배려했을 해줬을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 있고 또 하나는 미국 편에 지금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셧다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이 셧다운이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바로 뭐 어저께도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종의 중재안을 냈는데 이게 거부했죠? 각하랑 했는데 예,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수 있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인력과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아하,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됐든 미국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여전히 미국 언론은 내가 이뤄낸 대북 이 협상의 진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좀 하고 있기는 해요. 네, 네.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은 많죠. 거죠. 자기가 예.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가 나오지도 않고 또 북미 회담과 관련돼서 1차 때도 굉장히 본인은 잘했고 오바마 정부와의 이런 차별성이 있고 지금 2차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성과를 내겠다라는 부분이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다들 회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다시 첫 질문으로 이호령 박사님한테도 돌아가면 트럼프는 김영철 위원장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 나는 김정은이 만날 거다. 2월 말에 하겠다. 그런데 장소도 다 정해졌다. 네. 그런데 발표는 좀 이따 할 거다.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했던 때랑 좀 지금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보여요. 제일 큰 차이점은 뭡니까? 제일 큰 차이점은 먼저 그때는 날짜를 먼저 이야기를 했고 장소를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맨 6월 처음에는 그러네요. 6월 12일. 예. 그렇죠. 예. 5월 안에 북한과 만나겠다라고 만나겠다. 이야기하고 나서 했다가. 구체적으로 6월 12일 날짜가 나왔고 장소가 마지막에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로 장소는 정해졌다. 그리고 날짜는 이제 2월 말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차이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보통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는 건 이제 보안의 문제가 있는 보안 거죠.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다 체크가 끝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될 테고 네. 그다음에 날짜와 관련돼서 그러면 1차 때랑 왜 이렇게 차이를 둘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비핵화와 관련돼서 상당 부분의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탄력성을 주고자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말씀인즉슨 장소는 베트남이라는 거 뭐 보안 문제 때문에 다낭인지 하노이인지 그 뭐 발표를 늦추는 거는 그건 뭐 이해할 만하고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고 더 중요한 건 날짜로 보시는군요. 그렇죠. 결국은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날짜 발표를 양쪽이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실무 협상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해서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1차 때와 또 가장 또 차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굉장히 언론을 향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쇼오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요, 맞아요. 이번에는 굉장히 조용하고 일단 김영철이 이렇게 워싱턴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는 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한다라든지 뉴욕을 경유해서 뭐 조명록이라든지 네. 김영철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는 뉴욕을 통해서 DC로 직접 왔었죠. 왔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다이렉트리 DC에 왔고 모든 거는 굉장히 조용히 신중하게 내용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걸 봤을 때는 일단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북미 간에 이러한 회담을 한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네. 이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미국 정부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담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알고 때문에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신중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 참모들은 대통령 각하 이번에는 절대 트위터 먼저 날리고 뭐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린 측면이 역력하죠. 이거는 굳이 묻지 않아도 1차 때하고 비교해보면 트럼프의 침묵은 의미가 있는 침묵이죠. 많이 의미가 있죠. 근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 참모 말 들을 사람은 아니고요. 그 예, 양반이.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본인 판단했을 스스로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안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 그러니까 좋죠? 일단은 미국 내 분위기가 일단 의회 내에서 의회하고의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러니까 미국 내 주류 예. 정치권, 공화당도 포함됩니다. 예. 그다음에 일반적인 여론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아하. 일반적으로. 예. 그럼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토 원비어시 사건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그동안 북한이 신뢰를 지난 30년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신뢰를 상실한 데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속적으로 여기서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그 이벤트 그 자체였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성격상 그래 김정은이 하고 내가 싱가포르에서 한번 짠 하고 만나면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중간 선거에 도움될 수 있어 이렇게 계산했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리얼리티 쇼가 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아하, 엄밀히 보면 트럼프 예. 대통령이 하원 민주당에 장악해서 어렵죠. 예. 멕시코 장벽 셧다운 사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그다음에 우리 그렇죠. 보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뮬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러시아 예, 스캔들이라는 예, 특검도 예. 상황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번에 본인이 자랑할 거리가 있었으면 사실 트윗을 날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도 뭐냐면 예. 지난번 1차 정상회담 때는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했어요.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대답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 과거형으로 나와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 2차 예리한 북미 분석이십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낼 것이 이런 미래형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이뤘는데 예. 언론이 지금 보도를 안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평가를 안 해준다.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북 제재가 아프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의회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도출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동시에 네. 양측 다 지금 2차 정상회담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열기는 합의했는데 알맹이 부분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봐야겠죠. 좋습니다. 큰 틀에서 결혼식 하겠다라는 원칙은 발표를 했고 다만 혼수는 어떻게 할 거고 애들 전세금은 누가 얼마나 낼 건지에 대한 이런 조건을 맞추는 이런 구체적인 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이제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혼재돼서 나돌고 있는 언론 보도, 특히 미국 언론의 보도에 대한 팩트 체크 좀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목이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 미국 언론이 나를 평가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ICBM 빅딜로 갈 것 같다라는 이런 보도들, 뭐 이렇게 혼재돼 있으니까 출처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미 본토로 ICBM을 날리는 요것만 제거해주면 제재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보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이 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이 합의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내용이 협상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문가들 의견 좀 여쭤보도록 하죠. 박원구 교수님한테 좀 여쭤볼까요? 이거 예. 개연성 있는 보도입니까? 이런 예, 뭐 ICBM은 당연히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올해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부터 그 볼튼 보좌관이 이 비슷한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위해 요소는 걷어내겠다. 예, 최소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부터 걷어내는 것이 맞죠. 근데 위협적인 것부터 걷어낸다. 그게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하. 물론 ICBM에서 멈춰버리면 그거는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작년에 우리가 한참 많이 얘기했던 이른바 프론트 로딩 초기 이행 조치에 이런 미사일 일부 폐기 및 반출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과의 협상을 한다면 미국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의 조치와 또 뭔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 측면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ICBM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물론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걸로 제재가 일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제 이것은 한국의 심각한 문제지만 예. 이것이 일종의 출발점으로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들이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예.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가 북한이 과연 이것을 받을 것인가. 예. 저는 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현재로서는 크지 않거든요. 받는다는 말씀이 북한이 ICBM ICBM 폐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신들이 얘기했던 비핵화 조치를 보면 예. 우리가 뭐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일종의 미래 핵부터 동결을 하고 네. 그리고 현재 핵 예를 들어서 영변 핵 시설 같은 것을 일부 폐기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지 이미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 능력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과거 핵이라고 과거 얘기를 핵. 하거든요. 그 예. 부분은 여전히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미국의 상응 조치, 제재에 대해서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 수준까지 안 한다면 네. 저는 쉽게 포기할 카드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협상에서 저는 이번에 미국이 ICBM 폐기를 요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북한 측 예상 카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금 그 말씀 박원 교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ICBM의 일부 폐기 뭐 협상력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과연 될 것인가? 미국은 저거부터 요구할 것이라는 말씀. 오른쪽에 보시는 파란색 부분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있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북한이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카드를 이번에 실무 협상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 보도도 그냥 나온 보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동결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네. 이건 유의미한 진전인가요? 이전에 비해서는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을 비핵화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모든 핵시설과 관련돼서 이제 신고를 받고 그 신고에 기초해서 모든 거를 다 동결을 하고 그리고 네. 폐기의 수순으로 가면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핵신고와 관련돼서 북한이 굉장히 거부를 하니 그럼 음. 일단 관련된 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동결부터 하자라는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 발 물러섰지만 그래도 모든 거를 동결한 상태에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은 한층 더 진전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네. 그다음에 핵과 관련된 물질에 대한 이것도 추가적인 생산들, 핵무기도 추가적인 생산을 전부 다 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동결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번 신년사에서도 보면은 북한이 약간의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힌트를 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 대목이었죠? 들어요. 신년사에서 그런 얘기 나누긴 이제 했습니다만. 핵과 관련돼서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핵실험도 하지 않고 아하. 또 핵 확산도 하지 않고 네.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 조대목. 네. 근데 아하. 요거는 이미 7차 당대회랑 북한의 그 2013년에 핵보유법에는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뭐가 하나 더 대목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하나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전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으로서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핵무기의 추가 생산 플러스 그다음에 무기를 추가 생산하지 않는 거에다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는 충분히 또 생산하고 킵한 상태로 유지를 네. 하고 얘만 생산하지 않겠다라는지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는 얘도 생산하지 말고 이거의 재료가 되는 원료들도 생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를 같이 동결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예, 있겠죠. 좋습니다. 항상 이 이슈를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그 큰 목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비교적 쉽게 설명이 되다가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떻게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전문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시청자들이 따라오기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는 듯하기도 하고 들은 얘기 같기도 하고 반복되는 얘기도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정리를 부탁드리려고 예. 제가 조한모 박사님 원래 찾아봤습니다. 예. 원래 비핵화 그러니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따르면 예. 이렇게 됩니다. 원래 이제 핵을 개발한 국가가 있어요. 네. 불량 국가가.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나 지금부터 어떤 행동도 안 하겠다. 그걸 모라토리움이라고 합니다. 모라토리움.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실험 선언하고 예, 중지를 중단하는 선언하는 거죠. 중단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단계 다음은 뭐냐면 이제 바로 지금 말한 동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실험과 발사를 안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의 장치들의 스위치를 끄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신고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네. 그걸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검증이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폐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폐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들어가죠. 제대로 폐기했는지.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네. 지금 북한이 한 거는 모라토리움 선언밖에 없어요. 지난해 지금 뒤에 나온 전 화성 15형은 아닙니다만 화성 15형을 네. 발사한 다음에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더 이상 핵실험 안 해요. 하겠다. 근데 예. 지금 미국에서 자꾸 뭐 삭감몰이다, 영절이다 뭘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동결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 미국하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했냐면은 모라토리움 선언한 다음에 바로 폐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래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풍계리 핵실험장과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네, 변칙적인 네. 방식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일에 북한이 동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네. 동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비핵화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는 동결을 한다고 그래서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북한은 추가적인 동결 행동을 하지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미국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ICBM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급을 폐기를 하면 예. 바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인 거죠.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 중단을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폭파 쇼를 보였는데 미국 내에서는 그거는 전혀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와서 대북 제재를 안 해준다 하니, 그래 그러면은 일단 내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ICBM부터 그럼 중단할게, 그 카드를 내밀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요건 좀 한 발짝 좀 더 들어가야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실 것 같은데, 자꾸 동결 얘기를 하는데, 동결이라 하면 중단과 동결의 차이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동결을 선언하면 IAEA에 들어가가지고 빨간 딱지로 해서 봉인 딱 하고 이게 막아버려야 동결되는 건가요? 이 뭐 말로 한다고 동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결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셧다운이죠. 지금 셧다운. 가동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킨다라는 예, 거고요. 이른바 그러면 영변 핵시설을 그럼 중단한다 치고 문 닫는다 치고 뭐 저 열쇠를 묶는다 치고요. 예. 자, 요 단계에서 좀 하나하나 좀 1분 1답 북한의 현 상황을 동결로 볼 수 있습니까? 동결 전문가적 시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혀 동결 아니에요. 동의하세요? 예, 우리 네. 전반부 자, 동결 동결에 아니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라고 북한이 여러 차례 좀 공언했기 때문에 그건 여쭤보는 모라토리움입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라토리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핵과 물. 자, 동결 아닙니다. 예. 동결 아닙니다. 현 상황에서 스웨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협상에서 그 동결이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핵 동결을 미국이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있다. 생각을 뉴욕타임스 보도는 그 내용이다 이거죠. 북한의 핵연료와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네, 원 의원님이 정확히 지금 지적을 하신 게 동결을 한다라고 북한이 선포만 하더라도 선포를 했다 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2005년 네.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거든요. 동결로 시작을 하고 바로 폐쇄가 되고, 네. 그러니까 폐기랑 폐쇄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폐쇄는 셧다운을 말하는 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신고 검증이 뒤따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비핵화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요구를 한다면 일단 동결 선포를 해라라고 예. 얘기를 하고 바로 뒤따라서 신고 검증까지 하는 일종의 로드맵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좀 워싱턴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워싱턴에서 벌어졌다는 김영철과 트럼프의 담판이라는 거에 대해서 친서도 전달돼서 이호령 박사님.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김영철은 통 큰 결단, 통 네. 큰 합의 얘기를 지금 했다라고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죠. 트럼프를 만난 김영철의 입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통 큰 결단,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북한은 항상 협상에 나오면은 포괄적인 협상 방안을 예, 요구를 예, 해왔어요. 그거에서 이 통 큰 결단도 그 맥락 하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북한이 거예요. 통이 크기는 큰 모양이에요. 통 큰 걸 좋아하긴 하는 게 네네. 남한 우리 당국을 만나도 항상 통 크게라고 얘기를 네. 하고 우리 재벌들 대기업 총수들 만났을 때도 통 크게 좀 하라고 크게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불리한 게 많다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씩 풀어나가기에는 그거는 풀어야 될 어려워. 난제들이 굉장히 너무 많으니. 많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한 번 해달라는 거죠. 그게 소위 북한이 말하는 통 큰 결단이라고 볼 좋습니다. 수가 좀 있는 쉽게 거죠.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이 말하는 트럼프를 만나서 우리가 뭘 줄 테니까 뭘 좀 내놓는 통 크게 좀 하자오.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장 지금 북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경제 제재 제재 해제겠죠. 해제인 거죠. 예. 그러면 경제 제재 해제 이거를 그러면 뭐와 연계를 시켜야 되냐? 우리는 비핵화와 연결을 시키고 예. 있는 거죠.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 경제 제재 해제는 북미 관계 개선이 제대로 된다면 적대시 정책이 없어졌는데 예. 왜 제재를 하냐? 이러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관계 개선도 반드시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연계가 되자. 그러한 측면에서 또 하나 이제 유사시 이제 비핵화 부분을 정말 한다. 그러면 손과 네. 발이 묶였을 때
그때 그러면 그 위협의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바로 지금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해서 종전 평화 협정을 선언해달라. 해달라는 거죠. 아, 네. 종전 그래서 선언. 사실상 이 통 큰 결단이라는 거는 네. 비핵화와 관련된 그런 이행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은 저 밑에 가 있는 거고요. 네.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제 1순위로 가 있고 그다음에 네. 평화 협정의 전환의 문제. 그것도 신년사에 나왔죠. 예.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의 논의를 하자라고 한 부분도 지금의 이러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런 준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통 큰 결단. 자, 먼저 대북 제재 완화 좀 상응 조치 해라. 우리가 한 만큼만 좀 해달라. 두 번째,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종전 선언하자.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 통 큰 이 로드맵을 내놔라. 그걸 믿을 수 있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해 달라.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통 큰 결단이라고 주장한다라는 말씀.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 안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통 가능성이 큰 높죠. 결단을 해달라고라고 끊임없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끝내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답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니들이 통 큰 결단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먼저 해라. 예,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독주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의회가 이미 견제에 예, 들어갔고요. 예.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싱가포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싱가포르에서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그러면 예. 싱가포르로 돌아가 보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이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는 확실히 합의했습니다. 예. 근데 두 가지가 문제가 남는 게 뭐냐면 완전한 비핵화가 뭔지에 대해서 북한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미국은 CVI들을 FFV들을 바꿨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비핵화의 이행을 위한 시간표, 절차, 내용 여기에 또 합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서로 애매하게 자기 식대로 싱가포르에서의 합의 사항을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엄밀히 보면 북한이 지금 취한 행동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발사대 폐기 착수, 예.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도 사실은 비핵화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 내 여론은 뭐냐면 첫째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안 되는 금지된 장난을 첫째 했다. 두 번째 30년 동안 기만을 해왔다. 네. 세 번째 원비어 씨 같은 사건이 지금 현안까지 중첩이 돼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는 지금 북한을 신뢰할 수 믿을 없다라는 수 여론이 지금 없다. 지배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나름대로 성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봉투에 넣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실무 협상을 해서 최선희는 스웨덴으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그러면 비건도 스웨덴으로 갔어야 되는데 미국은 아직 확신을 못했던 거죠. 최종적으로 비건이 그걸 보고 확인하고 지금 스웨덴으로 갔거든요. 예. 근데 이 봉투가 확실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왔겠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실무 협상은 진행이 되는데 본 알맹이는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제 기억이 24일로 기억하는데 5월 24일 네. 6일 안 한다라고 예. 해서 극격하게 상해 받겠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지뢰밭은 남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 흔히 말하는 판이 깨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 이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연성은 현저하게 높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 90% 이상 되는데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중요한 부분에서 쟁점이 타결이 안 돼 애매하게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아 이게 필연적 예. 조 박사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북미 간의 입장차는 분명히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우려하는 것이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지금 관료들은 다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죠. 예. 관료들은 이런 식의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일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특히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한국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 중단을 예,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충분히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또 북한이 그것을 원하는 거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아까 말한 통큰 결정식에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주고 또 뭐 미국에게는 상징적인 실질적인 비핵화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에 머무는 수준의 그런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또 더불어서 한미 동맹의 중요한 요소들이 건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큰 우려이죠. 이른바 스몰 딜로 갈 가능성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걸로 좀 이해가 좀 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논의의 대상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톡홀름으로 좀 한번 좀 가보죠. 이 스톡홀름이라는 데가 요즘 날씨로 가면요.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우울합니다. 가보면. 한 9시 반쯤 돼야 해가 뜨고요. 오후 3시만 되면 깜깜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협상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들 밖에 나가도 어차피 깜깜하고 눈이 추우니까 그냥 어디 가운데 가가지고 협상하는 데는 최고로 좋다 그래서 비즈니스맨들이 큰 빅딜하고 뭔가 M&A하고 그럴 때는 저기 가서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도 저렇게 어두침침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호령 박사님 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도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건이 말이죠. 비건 대표가 워싱턴 D.C.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갖고 온 카드를 다 확인하고 뒤늦게 가서 합류한 거죠. 네, 그렇죠. 자, 뭘 확인했을 것이며 북한은 어떤 카드를 들고 왔을까요? 예측 가능하십니까? 이거 보면요. 최선희가 17일 날 스웨덴에 갔죠.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또 육자회담 대표가 18일 날 갔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비건이 19일 날 갔어요. 예. 그러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먼저 갔다라는 것은 기존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카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예. 그 안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협상, 남북 간에 또 한미 간에 예. 또 이런 또 중재안을 또 가져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비건은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간의 네. 그러한 대화, 90분간의 대화를 직접 들으면서 듣고 보고 확인하고 간 그렇죠. 거예요. 포인트가 뭔지, 미국 예, 입장에서 예. 강조하는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북한이 최선희가 제안하는 그런 안의 포인트가 얼마만큼 강도가 높게 제시가 될 것인지를 네. 충분히 숙지를 하고 하고 갔다. 그러고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실무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예. 일단 지침이 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최대한 고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 지침이라는 게 뭘까요? 자, 이게 뭐 협상이라는 게 갈 때 왜 뒤에 그 오너가 여기가 마지노선이고 요거는 협상용이고 이렇게 지침을 딱 주지 않습니까? 이 라인별로.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큰 결단을 김영철이 트럼프한테 요청을 했다라는 거를 본다면 그 통큰 결단 안에 들어간 비핵화 부분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재 해제,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개선, 예. 그다음에 마지막이 비핵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가장 터프하게 최선희가 대안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실무적으로 뭐뭐뭐 부분을 반드시 넣어라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앞에 두 가지의 전제 조건, 미국이 대북 제재라든지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에 뭐를 줄 것인지에 대한 퍼즐 맞추기에 있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을 받지 못한다면 자기네들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북한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그토록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해왔던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를 딱 찍어서 무슨 경제 제재 해제로 가기가 부담스럽다면 인도적 지원부터 풀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양보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요 대목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님이 스웨덴 향바라는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예. 제가 보기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최선희가 가장 먼저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북한의 프로토콜상 참 이것도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먼저 뭐 가서 스웨덴에서 기다린다? 지난번처럼 1.5트랙 그게 아니고 예. 처음부터 육자회담 수석 대표급에서 지금 회담을 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최선희 가장 먼저 갔습니다. 그 예. 뭐냐면 최선희 김영철이 향발이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둘이 보관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 있게 갔고. 둘의 지침은 동일하죠. 카드를 가지고 갔다 봐야 되는데 근데 이도훈 우리 그 평화교섭 본부장이 두 번째로 갔거든요. 네. 우리하고 북한하고 아마 어느 정도 공유가 됐을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 측도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확신하고 갔어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스티븐 비건 대표는 마지막 그 정상급의 친서를 확인하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확신을 못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림이고요. 예, 예.
지금 북한이 내놓은 건 이렇습니다. 아까 그 신년사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사부 런치, 그러니까 시험, 생산, 사용, 확산 금지는 네. 동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번 아, 평양에서 그거- 네. 영변을 내놨거든요. 예. 영변을 내놓고 이번에 동결까지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뭘 줬냐면 신년사에서 정전했던 당사자니까 결국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중국을 넣어주겠다는 걸 카드를 준 네. 거고 우리에게는 개성과 금강산이라고 확실히 못을 박아서 내놨어요. 아하, 그리고 네. 미국에게 요구하는 건 상응 조치인데 근데 그거는 이미 스티브 비건이 지난 연말에 와서 얘기했고 이번에 조치가 취해졌지만 인도적 지원에 한해서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아하, 벌써 박힐 예, 그럼 것이다. 요 그림이 이제 네 가지가 돌아가고 예, 있는데 중요한 건 북한이 내놓은 카드가 확실하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단계적 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징후를 보였을 텐데 지금 가지고 온 카드가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대북 제재 인도적 지원이 출발점이 그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거 갖고는 안 이미 된다. 전방위적으로 예. 지난해 90%까지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고 예. 밀가루 값은 1.7배 한 달 만에. 인도주의적 지원 갖고는 북한이 지금 당면에 있는 경제 이 압박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급박하죠.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1.4배, 예. 옥수 1.7배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확실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다음에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의 출발 이 두 가지가 빅딜이 됐어야 되는 그림인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 부분의 핵심은 결국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제재 해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인데요. 예, 제가 지금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의문과 시청자들이 드는 질문이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뭘 줄 수 있죠, 미국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뭐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민이 북한을 여행 금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좀 풀어서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다 해서 이미 좀 시작이 됐습니다. 좀 가고 있는 미국 것들이 민간인 북한 여행 허용 자유화? 예. 자유화까지는 아니고 자유화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허용하겠다? 허용도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측면에서 허용을 하겠다라는 그 수준이고요. 그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인도적 지원 갖고 북한이 만족하지 못하죠. 그보다는 그렇죠. 확실한 예, 제재에 대해서 면제를 해야 되는 것을 원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재 면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강산과 개성을 얘기를 하지만 네. 제재 면제라는 것은 미 의회가 많은 부분 키를 갖고 있고 미 국내법에 묶여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도 있기 때문에 그 결의안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지금 파기를 하고 다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 네, 전에 이 책상에 네. 뭐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일부 제재라도 면제를 한다라는 것은 미국 국내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동의 이란 핵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그러네요. 행정부 입장에서는요. 자, 우리 입장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같지 않습니까? 중재하겠다고. 미국이 말하는 이 비핵화 조치, 선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이 상응 조치가 이렇게 간극이 있다라는 말씀 이제 다 설명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되고. 자, 우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중매 합의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중개하겠다고 갔습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내놓을 수 있는 중재안이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거 시나리오 좀 한번 해보죠. 이도훈 평화우수 본부장 갔지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받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지시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럼 중재안, 요 간극 어디 점이면은 타협 가능하다. 이 시나리오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느 부분부터 먼저? 뭐 제가 예, 말씀드린 예, 예. 그냥 비교적 분명하게 신년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문 대통령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나도 그 추상적인 합의에 추상적이고 머물렀기 원칙적이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성의 차원에서 2차 북미 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예. 제시를 한 것도 있습니다. ICBM 또 중단거리 미사일 IRBM에 대한 폐기를 얘기했고 아하. 영변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핵 단지에 대한 폐기 또 거기에 준하는 상응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 결국은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서 로드맵도 시간표도 작성이 된다. 한국이 아니죠. 그건 강경화 장관이 또 포괄적 협의지만 단계적 이행이다. 그런 표현으로도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주장하는 FFBD로 대표되는 포괄적 합의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단계적 이행 그 두 개를 조합한 형태죠.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물론 그것이 그 어느 길밖에 정도 없다. 수준의 제재가 완화되고 예. 또 북한이 어느 수준에서 비핵화의 조치를 하느냐가 또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어떤 형태로도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검증이 안 되면은 그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저는 정말 북한이 검증의 의사를 하고 실질적인 검증이 이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제재에 대한 완화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의 언어로 좀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리 좀 하고 좀 가볼까요? 이미 핵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거 다 내놔라. 옷 다 벗고 내놓고 그거 다 드러내야만이 미국이 제재 완화해준다. 이거 비현실적이니 단계별로 가자. 일단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ICBM 미사일 먼저 좀 내놓고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 선언을 해서 미국이 그 로드맵을 받아들면 미국도 여기에 상응하는 경제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자. 자, 요 안을 가지고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자, 일반인의 언어로 제가 이 설명한 이 상황 어디 오류 없습니까? 혹시 제가 뭐 잘못 이해했나 싶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중재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엄밀히 보면 중재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중재는 네, 나와 관계없는 A와 C를 B가 이렇게 가운데서 양측을 그러네요. 타협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우리는 엄밀히 보면 곧 전작권 환수됩니다. 그럼 우리 뭐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도 사라졌지만 네, 어쨌든 북한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위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재를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직접 주도권을 당사자인 가지고 거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아, 한미 예, 협력을 예, 통해서.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러나 엄연히 봤을 때 또 중재라는 표현을 너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걸 놓고 사실은 양측 첨예의 입장을 충돌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조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양측 간의 그 입장을 조율해 갖고 새로운 안을 만들기는 힘이 벅찹니다. 왜냐하면 양측 입장이 워낙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서훈 국정원장이 워싱턴 갔다는 게 거의 확인이 되고 있고 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스웨덴에 간 이유는 우리가 역시 현안에 묶여 있거든요. 남북 관계가 비핵화 연동돼 있고 비핵화 역시 우리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작년에 두 가지 현안이 해결이 안 됐죠. 연내 종전선언 달성이 안 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답방도 안 됐죠. 달성이 안 됐죠. 예. 이게 현안입니다 지금. 예,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 내놨어요. 개성과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라고. 예, 열어달라. 북한 정치 문화에서 이건 1호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뚫어야 됩니다. 북한의 아하, 탄압 일꾼들이.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신년사에서 평화체조 구축 과정에 정전협정 당사자라고 중국을 넣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14선언에 들어있는 3자 또는 4자가 이제 4자로 거의 확정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들어가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북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안도 같이 풀어나가는 그림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문제 풀러가는 거지 뭐 굳이 뭐 A와 B, 북한과 미국 간에 남의 두 나라 지금 중재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용어다. 그거는 평양까지는 사실은 작동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평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현재에게 영변까지 합의문에 나왔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한국 정부가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해서 됩니다. 이끌어냈는데 그러나 그 이후 그것 가지고도 지금 양측 북미 간의 이견이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입장을 우리가 조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남북미가 스톡홀름에 만난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북한, 미국 간에 뭐 사실상 실무협상 채널도 작동을 안 했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이 같이 참여를 한 것이고요. 바라기는 앞으로의 진행 방향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실무협상 채널이 구성이 돼서 계속 논의를 하더라도 네. 거기에 저는 한국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남북미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사자 입장이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뭔가 상응 조치, 보상 조치를 주는 것을 보면 네. 대부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하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 우리 한미 동맹에 관한 거 지난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주한미군이라든지 연합훈련 전략자산 문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입장을 또 그 협상과 협의 안에서 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이제 박 교수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이럴 것 같아서
추가 질문 좀 세 분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한미군 문제와 한미동맹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다니요. 그렇다면 ICBM 동결하고 북한이 핵 동결한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감축 문제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북한은 그것을 일종의 보상 조치, 상응 조치 차원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죠.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연합훈련과 전략 자산을 그냥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영구히 완전히 중단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 그래요? 이후에도 북한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 그 같은 입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저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동맹관이라는 것은 이전의 미국 정부랑 매우 다르죠. 동맹에 대해서는 동맹을 자기가 지켜줄 테니까 그만큼 비용 부담을 해라. 예. 근데 지금 한미 방위 분담 협상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연합훈련이 비용이 많이 들고 도발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이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또 나름대로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라면은 그것을 상응 조치로 내줄 가능성도 네.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우려입니다. 그러게요.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이 시나리오,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로 원 오브 댐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뭐 원차원에서 검토한다라는 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려 사항과 관련돼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전문가 수가 있겠죠. 그룹들은 실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계신가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북한 핵을 북미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한 미군 문제가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아니 생각을 아무리 한다라는 트럼프가 거죠. 돈만 따지는 미국 대통령 우리가 보기 힘든 하고 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 문제를 그런 식으로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 보면은 앞에서도 이제 ICBM을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비핵화의 카드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사실상 ICBM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반도에도 주한미군이 뭐 28,000 정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일미군에도 56,000이 있고요. 네. 가족까지 합한다면 10만이 넘는 인구가 미국의 인구가 이 한반도와 일본에 있습니다.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위협이라는 게 ICBM 하나로만 될까요? 그렇지 아하, 않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확대한다면. 있어서 미국의 위협, 본토의 위협이 되는 ICBM만 초점을 맞춘다는 건 전 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도 그렇죠. 아하, 사실상 그 얘기가 나온 일본까지 거다. 가는 그러한 그 노동 미사일이나 이런 것도 실질적인 다 위협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미사일 문제가 그래서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군요. 그렇죠. 어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 그 북미 정상회담 때 한미연합훈련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가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도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뭐 하나 더를 요구를 했을 경우 그렇다면 비핵화와 관련돼서 그동안 지금 미국 내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 그럼 보다 확실한 거를 너희가 보여줘봐라 했을 때 카드를 꺼냈을 때 예. 그에 상응하는 거를 준다면 지금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 해제의 문제는 거의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쉽게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쉽게 전혀 줄 수 없는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북한이 유엔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경제 제재와 관련돼서는 저 밑에다가 맨 끝부분에다 갖다 놨는데 네. 중간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게 뭘까? 인도적인 것 관련해서는 이미 해제를 한다고 했으니 했고. 그러면 예. 중간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 군사적인 파트인 거죠. 아. 그래서 평화 체제와 관련된 예. 카드가 어떻게 보면 협상안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또 군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예. 한미연합 훈련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감축의 문제도 혹시 건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아하. 우려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문제는 보면은 절대 걱정할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적절치 않은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우리 남북 예. 정상회담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합의와 관련돼서 이행과 관련된 부분을 잘 보세요. 사실상 경협과 관련된 거는 그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나 보면 모든 것이 경협에 다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죠. 그때는 대북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예. 진행이 빨랐고 정치 군사적인 부분은 훨씬 더 더디게 진행이 됐었죠. 그랬죠. 왜냐하면 북한이 핵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협을 이야기하지만 경협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북 제재라는 것이 풀려야만 우리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경협의 문제도 풀릴 수가 풀린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비핵화 부분의 이행과 관련돼서 조금 더 미뤄져 있고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남북 군사 합의서도 작년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도 예.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분이 말씀하신 맥락대로라면 올 3월에 한다라고 했었던 한미 훈련, 이른바 키 리졸브 훈련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유동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맥락이라 예, 가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면 키 리졸브 훈련 못 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 그래서 있다. 지금 아주 민감한 주제가 나왔는데요. 예. 사실 아마 이 주제만 가지고도 직설 한번 더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예, 예. 뭐냐면 이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번 신년사가 매우 민감해요. 뭐냐면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정전협정 당사자 예, 중국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들었죠.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들어와야 된다. 다자 협상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는 중국을 북한 최고위층 입장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넣겠다는 명시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중요한 신년사 이후에 7일,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갔는데 공개된 합의문이 없어요. 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그럼 그 네. 얘기는 뭐냐면 미국을 자극하지 않지만 네. 북한이 입장을 상당 부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 한반도 문제 해결 비핵화 협상과 연동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지휘 변경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라는 후견인을 더 네, 다지면서 중국의 입장을 비핵화 한반도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예. 반영을 하겠다는 쪽으로 노선을 변화를 한 거고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예. 키리조브가 독수리 훈련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은 일단은 1차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하는 거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키리조브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날짜를 좀 줄여서 하기로 했고요. 독수리 훈련은 야외 기동 훈련이라서 원래 미 본토에서 전원 증원 전력이 오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본토에서 오지 않고 오지 그냥 않는다. 주일 미군과 주한 예. 미군 정도 수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여전히 그것은 이제 매티스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렇죠. 한국과의 예. 또 동맹을 일종의 강조를 했던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하더라도 축소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해서 일단 한국과의 그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런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은 남아 있죠. 예, 트럼프 대통령 뭐 그러거나 말거나 you are fired 하면 뭐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건데 집에 여기서 이제 가는 우리가 지적을 좀 분위기니까. 해야 되는 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 지적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너무 쉽게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한과 중국에게 오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그건 트럼프 대통령 실수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건 지금 ICBM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실제 군부 담당자들은 ICBM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보지 않아요. 첫 번째는 북한의 ICBM 성능이 불확실하고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사중이거든요. 네.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지스함 해상에 있는 네, SM3로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있기 사중 때문에.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그 발표한 미사일 방어망은 상승 단계에서 네. 우주에서 레이저를 요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의 여론은 ICBM을 무서워하지만 예. 실질적인 군사 담당자들은 북한의 ICBM을 실질적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한 북미 간의 협상 과정을 토론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일고 있는 한미 동맹 완화, 한반도 안보 위협,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지금 자연스럽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구조하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미 동맹 완화되는 일거는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그 전제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문제까지 한두 끝도 없이 토론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초씩만 좀 전망만 좀 해드리죠.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게 실무 협상 아닙니까? 베스트 시나리오와 월스트 시나리오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 전제를 위한 합의는 무조건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상한선, 하한선 좀 여쭤보는 걸로 정리해보도록 하죠.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자, 스웨덴에서 나올 수 있는 상한선, 하한선 어떻게 보세요?
상한선과 관련돼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영변 원자로 지역의 그 폐기, 동결이란 단어가 네. 나오면 상한선이죠.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동결 부분이 아하, 나오면 예, 그게 예. 이제 가장 북한 입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최대치일 거고. 최대치의 상한선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입장에서 이제 내놓을 수 있는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영변 시설의 일부 폐기, 예. 그다음에 그 신년사에서 나왔던 그 더 이상의 이제 핵 확산하지 않겠다라 뭐 그다음 핵무기 생산하지 않겠다. 또 뭐 원칙적 그 정도 수준의, 수준의 원칙적인 수준을 말뿐인 얘기하는 비핵화. 거. 네네.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뿐인 비핵화 생각이 약속. 들어요. 이거 하한선일 것 같다는 말씀. 박 원장님,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이호령 박사 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과 미국의 협상 당사자가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떤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의 핵시설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증이란 단어가 들어갈 거냐? 예, 관전 왜냐하면 포인트. 지금까지 북한은 네. 일종의 자체 폐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일종의 숨기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증은 무조건 필요하고요. 검증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든 이 상응 조치로 미국이 한국과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한미동맹, 연합훈련, 전략자산 같이 민감한 한국의 안보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두 가지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이 이번에도 뭐 덜커덕하고선 우리와 협의 없이 뭐 한미 훈련 어쩌고 저쩌고 뭐 주한미군 이런 것 얘기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단속하는 거, 조율하는 거. 자, 이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알겠습니다. 조한모 박사님. 두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한국과 북한과 미국의 실무 담당자들이 공개적으로 만나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율을 잘 해내서 뭔가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네. 셋이 합의해서 확고한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정상회담을 가는 게 최선이고요. 예. 최악은 여기서도 애매한 생토로 합의한 다음에 모든 문제를 정상회담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아하, 이게 예. 최악입니다. 아, 최악이다. 자, 예, 시청자 여러분, 이제 2월 말에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또 작년 6월 12일처럼 원칙을 위한 원칙, 합의를 위한 합의, 말뿐인 비핵화 이 상태로 또 한 번 정상회담 하는 거 하한선으로 보셨고 구체적으로 동결이니 이런 합의에 대한 조건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나와서 가느냐. 요 차이 관전 포인트를 한번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스웨덴 상황은 진행 중이죠?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예. 요거 마무리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하고 시간 나오면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 박 교수님,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내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도 여전히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 관련된 전후 상황,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의혹 보도가 나온 지 6일째 손혜원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라며 당적을 내려놓겠다, 즉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당에 더 이상 부담 주지 않고 그리고 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하겠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손 의원은 도시 재생, 문화 재생을 위해 주민과 지인들을 설득했을 뿐이라며 SBS를 비롯해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의원직 역시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손 의원은 그러나 핵심 쟁점인 이익 충돌, 공직자 윤리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이나 공직자분들이 메일을 하시고 한 게 이익 충돌 글씨다, 공직자 윤리 위반도 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체위나 문화재청이나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야당들은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정치권 공방도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속보 하나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6%, 거의 근 30년 만에 최저치라는데 저 정도면 아이고 중국 경제 경착륙 소리 나올 텐데요.
우리 경제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중국의 2017년도 경제 성장률 6.6%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슈 따라잡기 가도록 해보죠. 최 교수님, 예. 요거 좀 하나 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이익충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본인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또는 국회의원이 공직이죠. 그렇죠.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알게 된 어떤 일, 어떤 계획 이런 예. 걸 통해서 본인이나 본인과 관계된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행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내 본인과 관계된- 주변에 있는 예, 사람들, 친척 뭐 이런 분들 다. 친척, 자녀, 예. 부부, 예. 그다음에 뭐 보좌관, 그렇죠. 측근 예. 이런 사람들 이익이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국회 같은 데는 뭐 이번에 이제 손혜원 의원 거는 뭐 특이한 케이스지만 예. 경제 관련된 부서에 일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기재부 이런데 정무위, 기재위 이런 데 있는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주식을 갖고 갖고 있으면은 있으면 백지 주식을 신탁해야 백지 돼요. 신탁해야 예,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 주식은 공매가 되죠. 그렇죠. 공매가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알게 됐던 예. 정보 가지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막게 하는 것. 근데 손혜원 의원한테 끊임없이 제기가 돼왔던 문제는 관련 상임위인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취득한 문화재 지정에 대한 정보가 예. 측근들의 부동산 매입에 활용됐다면 이건 이익 충돌 아니냐라고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아니, 난 차라리 그냥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던가.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예. 전혀 해당 안 된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의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진실은 아직 모르겠어요. 진실은 뭐 조사가 돼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문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2017년 3월부터 아마 이제 건물을 매입한 것 같고 예. 8월에 본인이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 그전부터 얘기했던 건 맞아요. 오랫동안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계속 그 문화재청 차장과의 질의 내용에서도 목포를 좀 개발해라. 아니면 문화재로 좀 지정해라. 그리고 좀 예산도 좀 투입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그럼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 내용이 8월이니까 한 5, 6개월 전에 그 뭐 건물을 샀던 문제와 예.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익 충돌 부분하고 일정 뭐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목포의 저 상황을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저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잖아요. 예. 박지원 의원이 처음에 첫 보도 때 9채 갖고 있다 그랬더니 그거 저 부동산 투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 이게 뭐 14채, 16채, 20채 넘어가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나도 속았다. 예. 이거 투기 맞다 이랬더니 그렇게 얘기했죠.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의원 낙선 운동할 것처럼 막 말씀하시대요. 맞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는데 매우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아마 그 원래부터 사이가 좋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목포에 대해서 어쨌든 손혜원 의원이 건물을 사고 거기에 재개발하고 고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예, 예. 하면서 그 지역이 어쨌든 관심을 받게 됐고 문화재로 지정되는 데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한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처음에 생각할 때 2채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알고 그랬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뭐 점점 이제 늘어나잖아요, 숫자가. 지금 20채 뭐 20채가 넘어가는 것까지 정확하게 현재까지 확인된 손혜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한 부동산이 몇 건입니까? 부동산은 20여 채로 알려지고 있어요. 20여 채. 그리고 확인도 땅까지 안 하면, 되는군요. 확인도 안 돼요. 그 땅까지 하면 뭐 22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아니 어느 보도에 봤더니 뭐 30채까지도 뭐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오길래 얘기하는 지역도 그건 있던데 또 그것도 확인이 이제 안 되는 확인이 모양이군요. 아직은 안 되는 예.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제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 뭐 한두 예, 채 산 건 이해가 되지만 음. 저렇게 많은 땅과 건물을 사는 것 자체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손혜원 의원이 화가 나서 아마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의원의 그 본인은 이제 국회의원 나가겠다고는 하지 않고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랬고요. 손혜원 의원은 누가 나가면 그분을 돕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손혜원 의원이 좀 여담입니다만은 참 아이디어가 많고 이 예. 광고 업계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마시는 소주 예, 예, 예. 참 맞아요. 땡땡, 예, 예, 예. 처음 땡땡 예. 이런 그 이름도 다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단한 그 저작권하고 그것도 그 돈도 많이 버시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예, 자산가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예. 예. 그런 이제 광고, 홍보, 문화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것까지는 그건 다 맞는 세상이 아는 일이고. 그렇죠. 손혜원 의원이
뭐 국회의원 2번, 3번 하겠다라고 안 하고 나 국회의원 한 번만 한번 하겠다는 하겠다고 얘기는 뭐 했어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다시 뭐 목포 가서 출마하고 이럴 일은 없겠죠.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라는 예, 거죠. 예, 그건 없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검찰 조사 본인이 검찰 조사 받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언론사 상대로 고소를 하면 진실관계를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근데 하면 SBS가 무슨 허위 사실을 보도를 했다고 허위 사실 유포로 그러니까요. 고소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는 그러니까 예. 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조사가 이루어지면 사실관계는 확인될 겁니다. 다만 네, 그렇다 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 이제 언론학자잖아요. 예. 언론법, 언론 관련된 처벌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보면 예. 공직자와 언론사가 의혹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누가 증명해야 되냐면 그 공직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공직자가 네, 언론사는 예. 의혹, 그러니까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사가 예, 예. 언론사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혹이 있고 상당히 믿을 만한 의심이 들 때는 보도할 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해서 네. 했고 사실관계가 현저히 허위 사실이 아닌 이상 그렇죠. 언론의 의무로 보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뭘 아니,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고 본인은 이제 언론사에 대한 반감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 저게 조사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언론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언론사를 처벌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증명이 돼야 되냐면요. 그 보도를 기사를 쓴 기자가 예. 그게 거짓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가지고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했었어야 기사를 쓸 경우 되는데 그때는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자가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이나 정보 또는 뭐 제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 이건 좀 의심이 된다, 의혹이 된다. 그래서 보도한 건 처벌한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법은 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 그러니까 그게 명확하게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그랬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벌된 경우가 없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의원이 밝힌 그 근거를 봤더니 네. 목포에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현지 지역 건설사가 자신이 이거를 보존하려고 드니까 자기한테 앙심을 품고 SBS에 허위 제보를 해서 했다. SBS가 허위 보도를 하면서 이게 예. 이러고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렇죠. 계시는 것 주장을 같은데 하고 제가 있죠. 물어봤어요. 예, 이 취재를 한 기자들한테 예, 그랬더니 제보 받은 거 없고 예. 그 손혜원 의원이 국회 속기록을 쭉 취재를 하다 보니까 유난히 목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문화재청장을 속된 표현으로 막 압박하고 이렇게 왜 예산 지원 안 해주냐라고 발언을 너무 많이 하셔서 네. 저 의원님은 왜 저러실까 하고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해보다 보니까 측근들이 부동산 매입을 많이 했더라. 네. 좀 이상하다. 이거는 네. 속사정이 뭔지 취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왜 손혜원 의원님은 왜 지역 이 건설사를 물고 넘어가고 또 박지원 의원을 끌고 들어가고 왜 그러실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음모론을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음모론. 네,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뭐 음모가 그렇게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예. 그것도 뭐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뭐라고 명확하게 말.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정황들을 보면 예. 언론사가 뭔가 또 의혹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서 본인을 공격하고 네, 있고 네. 본인은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키우는 것도 본인에 대한 어떤 음모가 있는 네, 거다라고 네. 본인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극히 적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언론학자이신 최준봉 교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네. 손혜원 의원 얘기는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까지 한번 해보죠. 한 그렇죠. 일주일이 넘었는데 네. 여전히 본인이 그 인정을 안 하시고 있어요. 네, 그런 박지원 의원한테 여쭤봤더니 박지원 의원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됐군요. 네. 나 손혜원 정도와 싸울 군번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손혜원 예.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정리를 좀 해버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국회의로 좀 가보죠. 예. 한국당 예. 전당대회 2월 27일이죠. 그렇습니다. 2월 27일 근데 생각보다 그 불이 일찍 당겨졌어요. 그러니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나오면서 헤비급 신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비급 신인. 신인인데 헤비급이에요. 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단숨에 거의 뭐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서 거물급 초선인데 별명이. 뭐 그렇게 별명을 부르시더라고요. 예, 근데 초선인데 거물급인데 황교안 총리는 배지도 안 달고 있는
정치 신인인데 헤비급이죠. 헤비급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판세를 보면 지금 현재 그냥 판세만 보면 예. 오세훈 대 황교안 이렇게 지금 판세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오세훈 대 황교안, 예, 황교안 대 이렇게 오세훈 이 양대 양대 구조 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출마를 하겠다고 아직도 말도 안 했거든요. 사실 입당한다는 말 하나 던졌는데 거의 뭐 친황이 생겼다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비결이 뭔가요? 결국은 친박계 결집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인지도예요. 대중적 인지도. 인지도. 그러니까 정치는 인지도가 중요하잖아요. 하긴, 대중적 인지도가. 보수 진영에서 차기 대선 후보 예. 선호도 조사하면은 항상 여전히 1위가 나오죠. 황교안이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이제 그런 인지도가 사실은 대중적 인지도와 그다음에 친박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을 하면서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 대표 뽑는 거잖아요. 예, 당대표 대선 뽑는 후보 거죠. 뽑는 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당 대표가 결국은 총선에 공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권. 아, 그러면 공천권을 세다. 갖고 있으니 예. 이제 2020년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본인 측근들을 국회에 많이 포진을 시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권에 도전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갖는 데는 중요한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다른 분들도 출마하실 분들 많죠. 많습니다. 중진 의원들, 다선 예. 의원들 많이 출마.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뭐 오세훈 아까 말씀드렸고요. 오세훈. 예. 그다음에 지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말로는 안 하신다고 안 한다고 그러는데 했지만, 여전히 들썩들썩 하시는 네, 거죠. 홍준표 전 대표도 지금 할지 말지. 왜냐면 왜냐하면 고민하고 있고. 네, 마지막 그 연말에 있는 본인의 그 예, 연말이 예. 아니죠. 월말에 있는 본인의 출판 기념회 때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그러네요. 그리고 또 뭐 김진 주호영, 예, 주호영, 심재철, 김진태. 주호영, 예, 그런 분들 안상수 친박계 김진태 의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 김문수 전 지사. 예. 한 10명 나오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예.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단일 지도 체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당 대표에 출마하면 최고위원에 출마를 못 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합 집산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어요. 막판에 가면. 리그가 다르죠. 그렇죠. 리그가 전혀 민주당과 달라요. 달리 이게 지금 이게 등수로 가는 게 아니라 예. 당 대표 뽑는 리그가 따로 있고 예. 최고위원 뽑는 리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둘이 선택을 해야 돼요. 둘 그렇죠. 중에 하나를. 예. 그러니까 근데 에브리바디가 다 당 대표로 지금 몰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리그는 예. 인지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한 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차라리 당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이 저울질 하겠죠. 막판까지 가서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 당 대표에 도전하겠지만 아니면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으로 돌아갈 가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 대표가 안 될 바에야 최고위원이 돼서 어느 정도 입김을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낼 수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합 집산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합 봅니다. 집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표대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 현재는 같아요. 예측할 수 좋습니다. 없죠. 더 지켜보는데 예. 요거 하나 변수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오세훈은 패싱하고 예. 황교안만 계속 저격을 하면서 황교안 저격수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나오고 안 나오고 전대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 문제로 치고 예. 여기에 무슨 행간의 뜻이 있죠. 행간의 뜻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나가는 여건을 만들어 보려는 건 첫 번째 행간이 있어요. 그럼 황교안 총리가 전 총리가 나오면은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나오는 것이 도리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친박 비박으로 완전히 개파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군요. 거잖아요. 근데 이 공격 포인트가 보니까 결국은 황교안 군대 안 갔다 왔다 이거네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앞에는 친박 얘기를 했어요. 또 친박, 도로 친박당, 도로 친박당이다. 박근혜당 이런 얘기 예. 계속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계속 띄워서 본인이 친박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은 예전에 당 대표 할 때부터 친박으로부터 계속 공격도 받았고 친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었잖아요. 스멀스멀 올라온다, 뭐 바퀴벌레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걸 보면 친박과의 오래된 어떤 그 뭐랄까 앙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현재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을 대표하고 있는 주자인 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부분도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뭘 지적을 할 때 보면은 품격은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예. 핵심을 찌르고 아주 그렇죠. 이미지를 강하게 하는 데는 아프게 찌르는 데는 하여튼 거의 신의 경지예요. 맞아요. 두드레기 당이다. 그러니까요. 도로 침박당이다. 예, 예. 그렇게 표현하죠. 국정농단당이다. 농단이다. 예, 그렇게 황교안이 얘기하고 오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길게 얘기도 안 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고 두드레기당. 그러니까 친박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고 예. 지금은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보수 유권자들이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는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예. 어찌됐든 홍준표 전 대표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보면 황교안
이 열풍이 간단해 그럼요. 보이지는 그건 않아요.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저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예. 자유한국당 문제로 시끄러울 거라는 얘기 여기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최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탈당 기자회견 수없이 봐왔지만 원내대표가 배석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을 만류했다는 뜻이라는데 그럼 손혜원 의원은 잘못한 게 없다는 데 동의한다는 뜻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큰 틀에서 민심이 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10채, 20채, 25채 이런 식으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건 좀 아닌데 국회의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 대목에선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결과를 예상치 못했다. 부적절한 측면은 인정한다. 이 한마디 정도는 기대했지만 손혜원 의원은 보도한 언론 모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또 이 정도면 투기다. 나도 속았다. 이런 말한 박지원 의원을 함께 검찰 조사받자고 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가겠지만 딱하게 된 건 민주당입니다. 손 의원의 행위가 적절했다 판단하면 지지한다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고 부적절했다 판단하면 탈당 만류가 아니라 징계해야 합니다. 손혜원의 유별난 목포 부동산 매입. 본질은 뭐로 보는가? 공은 이제 민주당으로도 넘어갔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